독자와 함께하는 시사인 인터뷰쇼 세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시사인의 차형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해직 언론인 최승호 PD와 박성재 기자 모시고 공영방송 그리고 언론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사회를 볼 사람은 시사인의 네, 김은지입니다. 이제 익숙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지입니다. 이제 보셨으니까 시사인 연관 검색어 김은지 또 거기에 연관 검색어 사진 이런 거 올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사인 김은지 사진 MBC 해직 언론인 최승호 PD와 박성재 기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성재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해직 언론인. 근데 좀 이따 이제 아까 첫 번째 영상인가요? 김장겸의 몰락도 보면은, 세 번째 영상. 거기도 보면은 증거가 없이 잘리신 분들인데 왜 잘렸는지는 좀 이따 듣도록 하고요. 이 MBC 문제는, 그러니까 MBC 해직 그리고 지금 공영방송 문제는 되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싸움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09년도에 예전에 PD수첩에서 광우병 편이 방송되고 나서 그 제작진들을 막 체포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충근 PD, 그죠? 이충근 PD랑 김보슬 PD였던가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2010년도에는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던 김재철 사장 퇴진 요구를 하면서 MBC 노조에서 39일 동안 파업하고 그 앞뒤로 지금 이제 종편 탄생의 배경이 됐던 미디어법 반대하는 파업도 잠깐 있었고요. 이 김재철 사장님은 저희 회사가 중림동에 손기정 공원 근처에 있거든요. 약현성당 그 건물 안에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사진 기자랑 자료실에 있는 분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도시락을 싸갖고 손기정 공원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김재철 사장 비슷한 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그래가지고 저희 사진 기자가 이 폰카로 이렇게 가서 혹시 MBC 김재철 사장님이 아니세요? 했더니 아닌데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분이 김재철 사장 맞으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심지어 자기를 3번 부인했다고 해서요. 베드로 김재철이라고 불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쨌든 그분이 이제 물러나라고 그때 2010년에 39일 동안 파업을 MC 노조가 했었고요. 그리고 2012년에 이 다이아드 김재철 사장님이 그때도 계셨기 때문에 이때 170일 동안 파업을 합니다. MBC 노조에서. 그 파업 중간에 당시에 정영하 노조위원장 그리고 강지웅 노조 사무처장 그리고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 그리고 박성호 기자협회장 그리고 최승호 PD, 박성재 기자가 해고당합니다. 그게 2012년 일이고 지금도 이분들은 법정 투쟁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그때 이제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박문진, 그러니까 방송문화진흥회, 거기가 이제 MBC의 대주주, 그죠? 거기에서 김장겸 사장을 선임합니다. 이게 알박기 인사라고 되게 나는 물러가도 MBC 사장에는 저 사람을 시키고 갈 거야. 그래서 알박기 인사가 있었고요. 임기가 2020년 3월까지라고 합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고. 그래서 지금 MBC 노조에서는 김장겸 사장 물러나라는 그런 계속 성명서도 발표하고 기자들, PD들이 계속 성명서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블로그 보면 MBC 노조 블로그 있으니까요. 거기 보면은 각 기수별로 이렇게 왜 물러나야 하는지를 실명으로 이렇게 발표한 성명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문화방송에서는 해직자가 10명, 해고 10분이 해고를 당했고요. 정직자가 82명. 그래서 해고, 정직, 감봉도 있고 또 이런데 총 110명이 징계를 당했어요. 110명이 한 회사에서 그렇게 징계를 많이 하기도 참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징계를 했고 이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래서 노조가 제기한 소송이 87건.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얼마나 MBC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미리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동안의 간략한 경과 말씀드렸고요. 두 분은 근데 진짜로 왜 해직이 되셨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유가 없었고요. 저는 뭐 진짜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특별히 노조의 그 당시에 그냥 조합원일 뿐이었고 파업 그렇죠. 노조위원장을 언제 하셨죠? 노조위원장은 뭐 2003년, 2004년 이럴 때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했고 예. 사실은 나이로 보면 이미 노조 조합원이 아니었어야 되는 거예요. 조합에서 이미 한 번 나갔었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조합의 비조합원인 상태였는데 조합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다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하고 저하고 별로 끈이 없었어요. 근데 저를 자르더라고. 친구는 아마 근데 약간 이유가 저는요. 있을지도. 아니 제가 말씀. 박성재 기자님도 노조위원장 하셨잖아요. 최승호 선배 네. 따라당기다가 해고됐어요. 네. 노조위원장 한 것도 최 선배가 하라고 해서 했고요. 아니 그렇게 그런 건 네. 아니지. 혹시 증거는 있나요, 두 분? 증거 없습니다. 아, 예. 백종문 부사장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후견인이다 두 분이 그런 워딩이 노조의 있던데요. 후견인이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양반이 좀 뭐라 그럴까. 제가 등치도 좀 크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뭐 배후 조정이나 뭐 그런 후견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냥 전직 노조위원장이었을 뿐입니다. 지금 재판 가 있죠, 그죠? 네네. 예, 지금 1심, 2심 다 그렇죠. 예, 승소? 2심까지 지금 예. 해고 무효가 확정이 지금 돼 있고요. 이제 3심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뭐 판결을 안 내리네요. 예, 어쨌든 지금 두 분은 자기가 왜 해직됐는지를 명확한 증거를 지금 못 대고 계시고요. 어쨌든 뭐 근데 이번에 네. 제가 사실은 영화를 만들면 이따가 영화 얘기하겠지만 영화 만들면서도 백종문 그 당시 저를 해고한 그리고 증거 없이 해고했다고 이야기한 그 백종문 씨를 제가 만났어요. 그분이 증거가 없이 해고를 했다라고 자기가 실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슨 미래전략본부장에서 이번에는 부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증거 없이 해고하고 이러면은 이게 불법이니까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징계를 받든지 그래야 되는 건데 더 승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증거 없이 해고했느냐? 내가 당사자니까 얘기를 좀 해주라. 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나중에 무슨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 나중에 말까지 않은 어떻게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그러는지. 나중에 언젠가 얘기를 한번 하실 때가 있겠네요, 그죠? 나중에 언젠가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야라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아, 예, 저 뭐 어쨌든 증거 없는 해고. 자, 이 두 분 진짜 왜 해직됐는지를 사실 저도 약간 좀 그때 의아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파업할 때 노조위원장 그때 이근행 위원장 시절이었고 이분들이 노조의 상근 집행 간부를 하셨던 것도 그때 아니었는데 이근행 위원장도 해고됐었고요. 예, 예. 그다음 우리 171 파업할 때는 정영화 위원장. 아, 정영화 위원장 때 그때 그죠? 그러니까 네. 다른 분이 노조위원장 하시고 다른 분들은 직책이 있는데 이분들은 직책도 없이 이렇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좀 억울하신 케이스죠. 그리고 지금 MBC 상황 먼저 좀 잠깐 여쭤볼까요? 네, 현재 MBC가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 지금 받고 있는데요. 네. 7월 10일까지 현장 감독한다고 봤습니다. 지금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이제 저희가 해고당하기 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이 5년 이상의 쭉 그 기간 동안에 MBC에서 무지막지한 노조 탄압 행위가 벌어졌어요. 이게 이제 뭐 저희가 해고당한 것 자체가 불법이고 그 재판부에서 다 인정을 했듯이 이유 없는 해고였고 정당한 파업에 대한 행사였고 그다음에 파업을 했다고 징계를 내리고 정직을 내리고 뭐 이상한 대로 인사 발령을 내고 또 노조 가입했다고 뭐 어디를 인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뭐 특파원이나 연수 이런 거 갈 때 조합원을 탈퇴해야지만 그런 걸 시켜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수백 가지의 행위들이 전부 다 부당 노동 행위거든요. 이런 일들이 5년, 6년 동안 계속 벌어졌는데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한 번도 저희가 이 노동조합에서 아무리 이거를 조사해달라 얘기를 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정부가 바뀌고 다시 냈죠. 노동조합에서. 다시 특별근로감독이라는 걸 신청했어요. 제발 저희 회사에 와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좀 잡아달라. 그랬더니 온 거예요. 그래서 노동청에서 조사를 제대로 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네요. 그런가 봐요. 예. 정권이 바뀌긴 바뀌었나 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질문 이렇게 좀 받아보면 제가 조금 여기 신청하신 분들도 언론개혁이나 공영방송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MBC 사업이 워낙 길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기본적인 질문들이 좀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노조가 지금 현재 김장겸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좀 일반인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왜 퇴진을 요구하는지 그거를 좀 알기 쉽게 좀 얘기를 해달라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장겸 씨를 지금 이제 알박기 해놓은 상태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는 탄핵돼서 가면서 앞으로 이제 3년 임기로서 이제 MBC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MBC를 말하자면 탄핵 반대 세력, 태극기 부대의 진영으로 삼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앉힌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취재를 한참 이제 공범자들 지금 이제 영화 아시죠? 그 영화 취재를 위해서 제가 MBC에 갔는데 그때가 이제 김장겸 씨가 사장이 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태극기 부대가 MBC를 에워싸고 김장겸 씨가 MBC 사장이 돼야 된다고 막 외치는 걸 제가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의 한 장면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김장겸이라는 인물은 그러한 그 성향 자체가 그쪽에서 아주 좀 지독할 정도로 그쪽과 가까운 그런 인물이고 친박들과 계속 이제 어떤 교류를 하면서 MBC의 보도를 몇 년 동안 그분이 이제 정치부장도 하시고 보도국장도 하고 보도본부장도 하고 사장도 하고 이렇게 정말 수직 상승하는 이런 출세를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 MBC 뉴스를 좌지우지하면서 MBC 뉴스를 청와대에다가 갖다 바친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MBC 뉴스가 망가졌다. 여기에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그 MBC 뉴스를 망가뜨린 주범이 김장겸 씨예요. 물론 그동안에 다른 사장도 있었죠. 안광환 사장이라는 아주 나쁜 사장도 있었고, 그전에는 김종국 사장이라는 또 조금 나쁜 분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그 MBC 뉴스에 미쳤던 영향보다는 김장겸이라는 인물이 MBC 뉴스에 미쳤던 영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김장겸이라는 인물이 MBC에 남아있는 한은 MBC는 공정방송이라는 것은 꿈꿀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 사람이 저질렀던 어마어마한 잘못들이 있거든요. 그 잘못 중에 하나만으로라도 사실은 이 사람은 사장이 돼서는 안 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굳이 사장으로 알박기를 해놓고 간 것이죠. 우리는 이 알박기한 인사를 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장이 물러나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김장겸이라는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났듯이 국정농단의 책임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박근혜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국정농단을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를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보도를 계속 지시를 해왔고, 그 다음에 또 시사인이나 JTBC나 이런 탄핵 국면에서 특정 보도를 했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비판하고, 예를 들면은 태블릿 PC의 출처를 계속 트집을 잡는다는 등 이런 식으로 완전히 국정농단의 한 축이었다. 말하자면 공범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정권 바뀌어서 물러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때 혹시 MBC 뉴스에서 동물 뉴스 많이 나올 때 그때 보도 책임자이셨나요? 예,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 그때. 예. 근데 워낙 오랫동안 MBC 뉴스를 사실상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몇 년부터죠? 정치부장 하기 우리 시작한 데 파업할 때 2012년에 정치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는 6년 이상 지금. 예. 그 유명한 소세지 보도나 혹은 알통 보도 이런 것들도 다 그때도 아마 보도국장이었을 겁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세월호 사건 때는 세월호 유족들한테 이제 깡패라는 발언을 했었죠. 그런 김장겸 사장을 사장으로 앉히게 된 데는 방송문화진흥원, 그러니까 흔히 줄여서 방문진이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방문진 역할이나 구성에 대해서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좀 잘못 지었어요.
방송문화진흥회라니까 설명하기가 굉장히 복잡해. 이게 사실은 그냥 MBC를 관리 감독하는 MBC 사장을 뽑기도 하고 MBC 사장 해임시킬 수도 있는 일종의 MBC 이사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KBS 이사회는 KBS 이사회인데 MBC 이사회는 박문진이라고 돼 있어요. 어쩌다가 그런 네. 이름이 똑같은데 이게 영화 만들 때도 헷갈려. 설명을 복잡하게 해야 돼. KBS는 간단해. KBS 이사회 그러면은 다 알아듣거든. 근데 이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문화 하나도 진흥하는 게 없어요. 사실 방송문화를 지금까지 다 망쳤어. 근데 이름은 방송문화진흥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헷갈리는 거야. 유관기관 같다라는 느낌을 계속 주는데. 그렇죠. 약간 그렇죠. 뭐 이렇게 정부 무슨 뭐 기관 같은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박문진 그러면.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구성이 이제 6대3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6대3입니다. 6대3으로 6이 이제 과거의 구여권, 그러니까 이제 뭐 새누리당, 새누리당과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파견한 사람이 6명이고, 그다음에 야권에서 파견한 사람이 이사가 3명이에요. 6대3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5명이면 과반수거든요. 5명만 찬성하면 사장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김장겸 씨도 이번에, 김장겸 씨는 6표를 받았죠. 6표를 받았는데, 어쨌든 한 표도, 그러니까 여권표에서 한 표도 딴 데로 안 가고 그냥 다 뭉쳐가지고 김장겸 씨를 뽑은 건데, 항상 어떤 경우라도 항상 청와대가 MBC 사장을 딱 이렇게 낙점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숫자를 바꾸자고 지금 뭐 법안도 올려놓고 했는데,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서 지금 반대를 해서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임기는 언제까지죠? 박문진 인사 지금 이사로 돼 있는 분들? 지금 이사분들은 내년 8월입니다. KBS 이사하고 똑같이 내년 8월이면 끝납니다. 그럼 그분들 이사분들이 안 바뀌면 그렇죠. 사장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사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그분들한테 있죠. 근데 물론 사장도 또 다른 범법 행위나 뭐 이런 게 발견이 되면 저는 해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임하거나 사법 처리하거나,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노동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근로감독에서 아주 불법 행위가 많이 발견된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마 여기 오신 분일 텐데, 대통령의 선한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지속적인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방금 우리 최 선배가 말씀하신 언론장악방지법이라는 게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그 수단 중에 하나로 지금 올려져 있거든요, 국회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는 9명의 이사를 뽑는데 여당이 6명을 보내고 야당이 3명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13명으로 늘려가지고 KBS, MBC 똑같이 7명은 여당, 6명은 야당이 보내도록 추천하도록 한 다음에 사장을 뽑거나 해임할 때는 3분의 2의 그 동의가 필요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13명의 3분의 2면 9명이 되거든요. 3분의 2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야가 뭔가 토론을 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국회에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협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네.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악의 사장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청와대가 누구를 나쁜 놈을 보내고 싶어도 그런 상황은 막을 수 있다 해서 이제 고안된 뭐랄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까?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론장악 방지법. 네, 네. 근데 지금 상황을 타개할 만한 유의미한 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저희끼리도 좀 말이 많은데 제가 방금 최소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사장이 오는 건 분명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최고의 사장이 오는 거를 막도 쉽지 않지 않을까. 어중간한 사람이 이렇게 사장이 되지 않을까. 여당과 야당의 둘 다 어느 정도 잘 보이고 줄을 잘 타는 그런 정치 감각이 있는 그런 언론인들이 사장이 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법안 어떤 분들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언론장악 방지법이 이제 법안이 보통 이렇게 있으면 상임위를 거치고 해당 상임위, 그다음 법사위로 가고 그다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이런 흐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법이 어느 상태인지, 그러니까 상임위는 통과를 한 건지,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거를 반대한다 이런 보도를 이제 이분은 보셨는데 좀 자세한 진행 상황을 좀 알고 싶다고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요?
지금 상임위도 통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문방위 문화관광이 소속인데 거기 자유한국당의 박대출 제가 실명을 얘기하겠습니다. 강효상 이 의원 강효상은 조선일보 언론인 편집국장 하시죠. 출신들이죠. 두 분 다 언론인 출신이에요. 박대출은 서울신문 기자 출신이고 이 두 분이 아주 길길이 막 그 세게 쌍심지를 말씀하셨죠. 들고 맞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법이 통과하면 마치 뭐 노영 방송이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막 이거 언론 장악이다.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이다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한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그죠. 무슨 막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무슨 언론장악 뭐 저지 그러니까요. 무슨 위원회 네. 무슨 그런 게 생겼던데. 예. 방송장악저지위원회 뭐 생겼죠. 거기 박대출 강용상 의원이 지금 거기서 주로 활약을 하고 계세요. 그럼 주로 자유한국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바른정당은 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바른정당도 아마 반대하죠. 예, 바른정당도 뭐 어느 정도 반대하는 걸로. 예, 국민의당은 찬성입니다. 국민의당은 네. 저희랑 그 민주당이랑 같이 그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170일 파업 이후에 시용 기자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죠? 아마 언론계에 계신 분들이 그 시용이라는 말, 시용 기자 이런 단어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고 그러니까 MBC에서 시용 기자라고 해가지고 기자들을 채용해서 보도 이제 프로그램 대신하고 그리고 이후에 MBC 그 신입사원 공채가 한동안 계속 없으면서 경력 기자를 채용하면서 이런 분들이 한 100명 이상 채용됐다고 들었는데 이분들하고 지금 MBC 노조가 지금 어떻게 관계를 하고 이렇게 앞으로 이제 그 사장 김장금 사장 그 퇴진 뭐 투쟁이나 혹은 이후에 이제 나중에 복직을 하시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좀 약간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어떻게 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뭐 제가 들어가서 또 복직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들은 조금 혼이 좀 나야 됩니다. 근데 혼이 나야 된다는데 뭐 해고를 시킨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도 그 친구들이 쓰는 기사를 계속 보고 있어요. 예. 뉴스를 매일 모니터하진 않지만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어떤 놈들이 어떤 이름으로 그 리포트를 이런 이상한 리포트를 냈는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어놓고 있어요. 아주 얘들은 좀 나중에 혼을 좀 내줘야겠다. 왜냐? 제가 돌아가면 선배잖아요. 다 저보다 어리거든요. 선배니까 후배들 혼낼 수 있잖아요. 예. 너희들은 혼난다. 좀 있으면. 예. 그러니까 잘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기자 정신으로 돌아와서 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개인적인 질문들도 이제 두 분의 각자 개인적인 질문들도 좀 왔는데 먼저 그 최승옥 감독님한테 좀 서울시 공무원 조작 사건, 뭐 흔히 유우성 사건 이렇게도 불리는데 그 자백이라는 영화를 만드셨잖아요. 그 저도 덕분에 한 5초 정도 출연을 하는데요. 어떤 경위를 만드셨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자백을 왜 만들었냐? 아직도 자백을 안 보신 분들이 좀 계시나 봐요. 자백 웬만 이거 봐요. 법 관계. 만들었잖아요 지금. 관객이 몇 만 들었죠? 관객이 지금 극장에 오신 분들이 한 14만 3천 정도 되시고 또 이제 그 IPTV로도 IPTV로 예. 오신 분들이 또 수십만. 많으시고 그거는 숫자로 잘 환산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또 어둠의 경로로 보신 분들이 만만치 않게 수백만. 많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끔가다 이렇게 길에 가다가 이렇게 저를 아시는 분들 만나거든요. 만나는데 옛날 같았으면 이 MBC 뭐 옛날에 PD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새는 자백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야 자백이 상당히 좀 세구나.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극장이니까 극장에서 이 한 2시간 가까이 영화를 보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기억에 좀 깊이 이렇게 각인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긴 있나 봐요. 오래 자- 취재하셨죠 그 사건. 자랑만 하지 네. 마시고 왜 만드셨는지. 아니 뭐 제가 우리 김은지 기자하고 같이 뉴스타파에 와서 이제 처음 취재하기 시작했던 게 간첩 조작 사건이죠. 그때 만났어요 우리 김은지 기자.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은지 기자는 이제 시사인에서 참 그래가지고 저보다 먼저 취재를 시작했죠. 그 합동신문센터의 네. 문제점들을 좀 기사로 쓰기 그러니까 시작했습니다. 그때 딱 유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가 딱 나오자마자부터 취재를 한 거고
나는 이제 그 친구가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자기가 그 합동신문센터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노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 기사를 보고 취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은지 기자보다는 한 발 늦게 취재를 했는데 어쨌든 뉴스타파에서는 그거를 한 3년 정도 길게 이렇게 취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영화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취재물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굉장히 드물다 보니까요. 특히나 눈길을 끌기도 하고 저도 네.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처음이죠. 취재하다가 영화 처음일 겁니다. 아마. 시내 21에 영화 표지 그 표지 모델도 한번 하지 않으셨나요? 그럼요. 예, 아니 자꾸 이렇게 축혀주면 안 돼요. 처음 뵀을 때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우리 아니, 나중에 PD님께서 걷잡을 수 없게 돼요. 아니 지금.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시내 21이 이 감독을 표지 단독 모델로 쓴 것이 그게 최초랍니다. 아, 정말이에요? 봉준호 뭐 이런 분들 좀 감독 안. 배우랑 함께 아니 그러니까 좀 배우랑 그런가요? 이렇게 같이 하지 아. 이렇게 나는 근데 누구 뭐 같이 할 사람이 없잖아. 뭐 김기춘하고 같이 한다든가 그게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시내 21도 있었지만 또 무슨 저 어디지 매거진 중앙일보에서 내는 그 M. 매거진 M 거기도 제가 또 세계적인 감독님과 함께하는 인터뷰 쇼인데요. 또 연달아서 또 영화 하나 더 내시잖아요. 공범자들이라고요. 그렇죠. 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공범자들이라는 영화는 이제 아까 우리 그 사회자께서 MBC의 지난 한 9년간의 이야기를 쭉 말씀하셨는데 영화로서 이제 KBS, MBC 공영방송이 이게 어떻게 권력에 의해서 장악되어 갔던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싸웠던가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싸움의 하나의 일지가 아니라 그 악행들을 벌였던 사람들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아주 재밌는 영화니까 이번에 이제 부천영화제에서 이제 공개를 처음 하거든요. 7월 15일 날 첫 공개를 하는데 뭐 거기 오셔도 되고 그 이후에 개봉할 때 보셔도 되고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공범자들의 주연 배우는 누구죠? 주연은 뭐 아무래도 이제 절 거고 주연은 아무래도 제가 꼽고 싶은 주연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시내 21 표지를 함께 네. 예, 장식해 주시면 역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국 언론 상황에 미친 영향이라는 것은 아마 역사 이래로 그 이전에도 그만한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그 정도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이라는 게 뭐 좋은 영향은 아니죠. 일반인들이 그 공범자들은 언제 정도에 볼 수 있을까요? 개봉은 저희가 이제 지금 아직 약간 유동적이지만 8월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8월 달 네. 공범자들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이 영화 무슨 깐느라도 가면 뭐 거의 목에 힘이 엄청 들어가실 것 같은데 아무튼 8월에 공범자들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 박성재 기자님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볼 때 여기가 그 CU 시어터잖아요. CU 시어터의 이 스피커 상황은 좀 어떤 것 같은가요? 스피커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 나쁘지 않습니다. 아, 네,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예. 혹시 울림이 풍성하고 좋습니다. 아, 네, 예. 네. 그 박성재 기자님 쓰신 책 중에 어쩌다 보니 그러다 보니라는 2014년 9월에 나온 책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그래도 많이 팔렸네요. 예. 네, 베스트셀러. 아, 예. 예. 이 책 혹시 그럼 안 보신 분들은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데 이분이 꾸르베라는 그죠? 그 얘기 잠깐 좀 네.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그 2012년에 해고되고 나서 공방에서 뭐 가구 같은 걸 만들었어요. 만들다가 스피커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디자인에 좀 감각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피커를 멋있게 하나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돈을 내고 사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회사 돌아가려면 좀 시간도 걸릴 것 같은데 이거를 만들어서 팔아볼까? 그래가지고 제가 조그마한 스피커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게 이름이 쿠르베입니다. 쿠르베. 네. 지금까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아,
검색해 보시면 쿠르베 이렇게 치면 굉장히 예쁜 스피커들이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었거든요. 어쩌다 보니 그러다 보니. 근데 거길 보면 이 되게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셨는데 해직된 이후에 이 머리에 상념이 너무 많잖아요. 상념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다듬기 위해서 빼빠지를 계속 사포질 이거를 계속했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되게 좀 보면서 약간 좀 감동. 그리고 보통 재밌어요. 그 책 한번 꼭 보시고요. 나중에 아니 절판됐습니다. 이제 절판됐나요? 아니, 어디 가면 있다던데 잘 모르겠어요. 3세까지 찍었는데 그 다음에 더 안 찍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책은 안 쓰세요? 잘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요? 네, 제가 좀 있으면 제 책이 두 번째 책이 나오거든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에는 이제 뭐 에세이는 아니고요. 그냥 언론 개혁에 관한 대담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승호 선배하고도 제가 대담을 했고요. 손석희 사장하고도 했고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님, 민동기 미디어오늘 편집국장님 이렇게 언론인들이나 아니면 언론과 관련돼서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 9분을 제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 정부 문재인 정부 시대에서 언론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건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정리하는 그런 책을 제가 내고요. 예. 이제 제 계획은 최승호 선배 영화 시사회 할 때 제가 책을 들고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사인해서 판매를 해볼까 제가 생각 중입니다. 선물로 준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를 저도 뭐 할인을 많이 해서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된대요 법으로. 그게 법에 걸린대요. 할인을 많이 하면 도서정가제에 따라서 그게 과태료 사안이에요, 바로. 예. 그래서 정가를 다 받고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승호 PD님은 거기서도 영화 언론 얘기 안 하고 영화 얘기만 주로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거기서는 이제 언론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네. 복직 관련된 질문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해고 무효 소송이 지금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복직과 관련해서 두 분 간략하게 좀 약간 뭐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떤 상황인지. 지금 이제 해고 무효 소송이 이제 2심까지 이기고요.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제 우리 MBC의 이제 해고 무효 소송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이제 이게 이 판결의 영향이 MBC만 미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이게 이제 2012년 파업이 정당했다라는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재철 사장이 공정방송을 파괴한 그 행위에 대해서 저항했던 그 파업의 한 일원이었는데 해고를 한 것이 부당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항의를 했던 것은 정당하고 공정방송이라는 것은 일종의 방송인들에게는 일종의 근로조건이다. 이런 게 이제 판결의 내용입니다. 이 판결의 내용이 이제 대법원에서까지 인정이 되고 판결로 확정이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단순히 우리한테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언론인들에게 언론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가 생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뭐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빨리 정부가 애를 써가지고 빨리 뭐 복직을 빨리 이렇게 어떻게든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해서 고맙긴 한데 그러나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판결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판례로서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정말 제대로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문을 들고 저희가 MBC로 들어가서 그 잘못한 자들에 대한 어떤 심판을 또 해야겠죠. 이제 그러한 과정이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박 기자님. 예, 뭐 판결 내용은 똑같고요. 저도 이제 쿠르베 스피커는 뭐 다른 저를 도와주시는 분한테 맡기고 저는 이제 겸업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그만두지는 않을 거예요. 예, 이제 제가 없어도 잘 굴러가서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다시 그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MBC 돌아가서 일을 하는 동안에는 제가 스피커를 만들 수 없으니까 다른 분이 한테 맡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MBC 뉴스를 재건해야죠. 스피커 좋아하시는 분들
복직하면 크루에 안 나올 수도 있고 희소같이 올라가니까 지금 사두세요. 비쌉니다. 아 그런가요? 네. 우리 저기 최 PD님은 이 뉴스타파 이제 복직하게 되면 뉴스타파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가 진짜로 많았어요 생각보다. 예. 예, 뭐 뉴스타파는 사실 뭐 저는 대부분 지금 뭐 현재 뉴스타파에서 굉장히 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뭐랄까 약간 얼굴 마담이랄까 실제로 중요한 역할은 우리 그 김용진 대표라든지 다른 많은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뭐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이 있거나 이럴 거는 아닙니다. 뉴스타파는 그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될 때는 이제 해직을 당했던 기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중심이 돼서 시작이 됐지만 그 이후에 이제 KBS 등등 해서 스스로 그만두고 온 기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그만두고 온 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공채로 새로 또 뽑아서 우리 후기 지수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뉴스타파의 인원만 해도 한 45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뉴스타파가 아닙니다. 지금은 뭐 상당히 나름 꽤 규모가 있는 그런 언론사로 지금 크고 있고 뉴스타파는 아마 계속 잘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복귀하시면 영화 제작은 어떻게? 진짜 영화는 어떡하지? 영화 감독의 뭐 MBC에서 영화 만들기는 어렵겠죠. 깐느는 포기하시는 건가요, 그럼? 아니 뭐 제가 뭐 계속 MBC만 있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저기 뭐 할 일 하고 또 나와서 또 만들고 해야죠. 뭐 어쨌든 영화 감독은 포기 못 하신 것 같고 저희 잠깐 여기서 이 깜짝 게스트 한 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먼저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의 저자 김민식 PD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묻습니다. 어떻게 드라마 PD가 영어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책을 쓰게 됐냐고. 저는 처음부터 책을 쓰려고 어떤 그 글을 쓴 게 아니라요. 그냥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냥 한 편씩 글을 올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쓴다라는 건 어떤 커다란 일은 그걸 뭐 이렇게 뭐 출판 기획에 너무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있으면 쓰다 보면 그 글이 모여서 책이 되는 거죠. 저희 지금 요즘 꿈은 뭐냐면 MBC 사장님이 나가시는 겁니다. 김장겸 사장님의 퇴진을 저는 하고 싶어요. 자, 이럴 때 사장님이 나가기를 원할 때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하고 외쳐보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MBC 사옥입니다. MBC 사옥이고요. 이곳에서 저는 지금 페북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고 있는데요. MBC의 김민식 PD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소개 잠깐 해드릴게요. 이분이요, 저 영상 보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여러분 보셨던 드라마 뉴 논스톱이라 혹시 옛날에 조인성 나온 드라마 혹시 아세요? 그거 연출하신 분이고요. 내조의 여왕 연출한 드라마 PD예요. 그리고 2012년 파업 때 노조 부위원장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정직 6개월 중징계 하신 이후로 메인 연출을 회사에서 안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고, 그때 그 파업 때 집행부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구형받아서 1심 무죄, 2심 무죄. 현재 대법원 판결 기다리고 계신 분이고, 올해 혹시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라는 책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는데 그거 쓰신 분이에요. 멀쩡하신 분인데 아까 저 영상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때 제 페이스북 친구라서 봤는데 6월 2일 날 저 영상이 딱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분 또 징계 아닌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6월 12일 날 회사에서 업무 방해, 직장 질서 문란 이런 이유로 1개월 대기 발령 조치를 받으시고 현재 인사위원회 회부되셨죠. 근데 어쨌든 저 이후에 MBC에서는 김장겸은 물러나라 릴레이 퍼포먼스를 한다고 MBC 기자나 직원들이 페북에서 다 저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직장 질서가 좀 형성되고 있는데
김민식 PD를 모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잠깐 얘기 한번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풀 영상으로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니까 정말 민망하네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미친놈 같기도 하고 내가 저때 무슨 생각을 저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게 페이스북 라이브를 생전 처음 해봤어요. 그 전에 이를테면 페이스북 라이브로 뭐 맛집이라든지 무슨 여행지에서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페이스북 라이브로 이걸 처음 해봤는데 몰랐던 게 제가 만약 이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려고 했으면 아마 못 올렸을 것 같아요. 동영상으로 찍고 나서 올리기 전에 왠지 왜 자기 검열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마 동영상으로 찍었으면 이거보다 더 짧았을 것 같아요. 아마 한 3번 외치고 끝났을 것 같은데 페이스북 라이브를 시작을 했는데 아니 세상에 그 아침 11시 반에 페이스북 라이브 시작하고 좋아요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와 막 라이브 하는 동안 좋아요가 들어오는 게 보여요? 들어와요. 그게 보여요. 나도 안 해봐서. 아, 형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지금 신세계가 인터뷰쇼가 열려요. 페이스북 재밌겠다. 라이브가 재밌어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이렇게 가면서 안녕하세요 뭐 하는데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처음 이렇게 그 나가서 김장겸 물러가나라 딱 3번 외치니까 갑자기 막 그 하트하고 좋아요가 막 뜨면서 다들 막 따봉따봉 아프리카에서 BJ들이 네. 별풍선 받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왜 원래는 그렇게 3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이 막 좋아요가 막 오고 그때 뒤늦게 보고 막 하는 사람 그래서 계속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걸 하고 제가 또 느꼈던 건 뭐냐면 바깥에서는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구나. 바깥에서는 사실은 MBC 상황에 대해서 다들 답답해하면서 왜 저러지라고 하고 있는데 안에서 누군가가 뭔가 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네, 하여튼 저한테 되게 재미난 경험이었고요. 저 퍼포먼스를 왜 하셨는지는 근데 원래는 저렇게 저게 지금 MBC 몇 시예요? 오전 11시 20분, 30분 정도. 완전 회사가 난리. 저 되게 딱 무슨 점심 원형 먹고. 건물이라 다 회사가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저건 이게 제가 그러니까 페이스북 라이브가 처음이고요. 그 전에 몇 번 제가 혼자서 이렇게 그걸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거 여러분 그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름 어떻게 하면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소리를 낼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특히 마지막 3번째는 김장겸 물러나라 하면서 이렇게 막 하면서 되게 이렇게 그 발성이라든지 연구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다 퍼질까. 근데 확실히 잘 퍼졌어요. 그래서 다들 들으시고는 제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처음에 저 그러면 라이브 없이 할 때는 그냥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 TV 주조정실에 이제 송출 업무를 담당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원래 이제 그 뉴스타파 만들었던 그 이근행 선배라든지 PD 수첩 한학수 PD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 약간 그 MBC 스타 언론인의 산실에 제가 어떻게 감히 끼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은 MBC 뉴스를 시청하는 일입니다. MBC 뉴스가 제대로 방송이 나가는 것을 책임지는 게 이제 저의 이제 최종 건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되게 어느 순간 위기감을 느꼈어요. MBC 뉴스를 보다 보면 위기감을 느낍니다. 나름 제가 코미디 PD, 그러니까 논스톱이라든지 내조의 여왕 이런 코미디를 맡는데 MBC 뉴스가 코미디를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나보다 더 웃기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창의적인 사람들이 보도국에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보도국의 사람들 약간 진지한 모드라고 생각했는데 그 해외 토픽 영상이라든지요 어린 아기들 이렇게 아빠 뭐 이렇게 머리에다가 뭐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되게 다채로운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작년이었나요? 그 총선 때 왜 다들 우리는 원래는 이제 새누리당이 압승할 줄 알았는데 판도가 바뀌어서 되게 좀 쇼크 먹었는데 그때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총선 다음 날 금요일 저녁에 8시 뉴스데스크에 총선 관련 뉴스가 한 꼭지하고 그다음에 다 생활 뉴스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이게 판도가 바뀌어서 다른 데서는 도대체 민심에 뭐가 있었던 건가, 새누리당 뭐니까 국민의당이 이렇게 막 이런 다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 MBC는 한 꼭지하고 바로 그다음에 생활 뉴스. 뉴스를 보면서 많이 좀 저는 긴장을 했었고요. 이 상태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뭐라도 이제 좀 해야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이제 저렇게 소리치는 걸로.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인사위가 회부되셨잖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대기 발령 상태니까 아마 그 다음에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인사위 대기 발령에 대해서 제가 재심을 신청을 하고 인사위에 갔었는데요. 이분들이 저한테 아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저를 대기 발령 낸지 설명을 좀 해달라고, 나는 이거 납득할 수가 없다. 내가 소리 질렀다고 하지만 그래서 누구의 업무를 어떻게 방해한 건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달라. 근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
이제 인사위가 회부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래 이제 그 페북 라이브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연세계도 제가 드라마 PD지 않습니까? 어떤 강박이 있냐면 다음 회가 더 세야 되거든요. 다음 회가 더 세야 돼요. 여러분, 그 1회, 2회가 막 재밌는데 나중에 3회, 4회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원래 저는 이 페북 라이브를 정말로 김장겸 사장님이 나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페북 라이브를 그래서 페북 라이브를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게 인사위원회에 가가지고 인사위원들 여기 그 임원진들 앞에서 페북 라이브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하게 됐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인사위에서 최초로 춤을 추는 PD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당신 왜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요 그냥 김장겸 물러나는 게 아니고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그러면 이제 임원진 대기하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막 이렇게 인사위원회 가서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막 그러면은 이제 임원들이 아마 물어. 인사위원들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막 제가 하면서 감독님 좀 품위를 좀 지켜주시고요. 네. 아니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갑자기 봉숭아 학당이 되면 왜냐면 인사위원회는 김장겸은 안 오거든. 사장은 안 와. 그건 부사장부터 오기 때문에 네. 아마 같이 할지도 몰라. 저는 그래서 오실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잘 몰랐던 게 인사위원회 가면은 당연히 사장님이 계시고 그래서 사장님을 전 사실은 만나 뵙고 좀 여쭤보려고 이걸 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하면은 부를 거 아니에요. 자네 왜 그러나? 그럼 저는 이제 뵙고 저 실은 사장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막 춤을 춰 막 그런 게 뭐냐면 사장님 제가 실은요 1년 반 동안 MBC 뉴스를 봤더니 약간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게 이게 제 탓인지 뉴스 탓인지 막 이런 그거를 저는 그러면 이제 임원진들이 보다가 얘는 더 이상 주조정실에서 MD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차라리 가서 그냥 드라마를 하든지 지금 뭐 MBC에서 하는 그 많은 그래서 약간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되게 아쉬운 거는 아직은 안 불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거 다음 회를 찍어야 되는데 그 자택 대기 발령을 내고 이 신분증을 막아놔가지고 회사를 못 가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혹시 인사위에서 그 촬영 페이스북 꼭 촬영 한번 제가, 하실 때 네. 제가 그런 거 촬영 잘하시는 분 알아요. 진짜요? 노룩 촬영이라고 노회찬 의원이라고 그런 거 전문이신 분 있어요. 노룩, 예, 꼭 한번 배워보시고요. 지금 현재 이 김민식 댄스 쇼는 그 페이스북으로 생중계 중인데 지금 현재 도달률 그 페이스북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퍼지나 이게 있는데 12만. 와! 12만 명. 아 진짜 미친 듯이 한번 진짜 막 그리고 그러면 더 아마 저희 페북에 하트를 날려달라고 했더니 예. 아까 그 최승호 감독님 막 자기 자랑할 때는 썰렁하더니 지금 막 김민식 PD를 위해서 하트가 엄청 와, 날리고 막 역시. 있다고. 한번 세 분이랑 같이 한번 우리 댄스하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포스트잇으로 여러분 쓰신 거 포스트잇 인터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답변 해주실 때 하셔도 네. 되고. 예, 세 분한테 공통으로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최근에 본 MBC 프로그램이 뭔지 물어보셨습니다. 채널 돌리다가 쓱 본 경우 말고 진지하게 보신 프로그램. 저는 근데 본 게 있어요. 지난주 일요일에 복면가왕 봤습니다. 예. 복면가왕을 제가 좀 좋아해요. 제가 노래를 좀 잘해서. 예. 근데 그거 말고는 거의 안 보고요. 무한도전은 우리 이제 아들 딸이 열심히 보니까 옆에서 볼 때 가끔 보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놈들이 어떤 기사를 쓰는지 뉴스를 가끔 다시 보기로 제가 돌려봅니다. 예. 예, 뭐 뉴스는 뭐 진짜 무슨 짓을 하나 보려고 가끔씩 보고 지난주인가 그 일요일 날 그 주말 드라마 한번 봤어요. 근데 막장이던데 막장. 제목은 기억을 못 하시는 건가요? 제목은 그 얘기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엄정화 있어요. 씨. 하여튼, 예. 저는 그러니까 사실 최근 건 아니고요. 제가 정말 즐겨봤던 MBC 프로그램은 MBC 드라마 그 수목 미니 시리즈 그 자체 발광 오피스를 전 정말 열심히 봤었어요.
그 자체 발간 오피스가 그 왜 회사 내에서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입사해서 정규직이 되기까지 뭐 경쟁하는 그런 얘기였는데 그 드라마 포스터 카피가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런 가족 같은 회사. 저는 그 카피를 보는 순간 이건 나의 심경을 잘 읽은 근데 사실 그게 그러니까 회사 생활에 대한 어떤 애환을 그린 약간 그런 젊은 층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얘기였거든요. 고하성 씨가 되게 열연했고 되게 안타까웠던 거는 그 드라마를 가장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지금 MBC를 안 봐요. 맞죠? 네.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때 지금 보면서 되게 그때 안타까웠던 거는 후배 연출이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자체 발간 오피스한테 되게 잘 만든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를 가장 좋아할 만한 세대 20대, 30대가 가장 MBC를 안 보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 그러니까 뉴스와 교양, 시사 교양이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로 인해서 예능 드라마가 같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저는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김장현 사장님은 빨리 나가시는 것이 예능과 드라마를 살리는 길입니다. 예. 또 다른 나 이러다가 진짜 해고되겠는데? 이거 심지어 라이브고 이건 편집도 어떻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미 해고돼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김장겸 마음속에서는 해고돼 있어. 2년 전에 그걸 이미 이 상황을 다 내다보시고 이미 차영석 기자님을 아니 뭐 그건 아닌데 어쨌든 예 죄송합니다. 네. 다음 질문. 인사위 예. 회부 사항에 대해서 비기를 공개하셨기 때문에 안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해직 언론인 두 분한테 온 질문인데요. 해직된 이후에 가장 힘들었을 때와 가장 감사했을 때는 언제인가요? 그래서 사실 나는 뭐 그렇게 글쎄요. 네. 그냥 뭐 감사는 항상 감사하죠. 너무 노말한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제 어쨌든 뉴스타파에 와서 뭐 이렇게 계속 제가 또 영화 감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감사할 게 너무 많죠. 하나하나 다 감사해야 되는 거지. 이게 저 뉴스타파라는 데가 정말 시민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서 이 언론사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잖아요. 진짜 뭐 옛날에 우리 그 많은 해직자 선배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이 가지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기회죠. 그런 면에서 늘 감사하면서. 힘드신 때는 글쎄 영화 만드는 과정이 좀 힘들었다고 할까. 저는 오히려 최승호 선배를 해고시키는 바람에 힘들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뭐 전 대통령이라든지 예. 뭐 사장님이라든지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오히려 힘들어 하실 거예요. 왜 우리가 무시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네, 진짜로. 진짜로. 예. 왜냐면 왜 해고를 안 시켰으면 이분이 지금 저 대신에 이제 주조정실에서 TV 송출하면서 뉴스를 보면서 되게 괴로워하셔야 될 분인데 해고시키는 바람에 그죠? 맞아요. 우리 김재철 박 기자님은 김재철 예.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천에서 정치하려고 막 네. 가서 약 팔고 막 그러는데 또 거기 쫓아가가지고 막 찍어서 막 영화에 내고 막 좀 있으면 나오거든요. 네. 공범자들 네. 8월달 여기 박 기자님 아까 그 질문. 저는 이제 힘들었다는 거는 좀 그 마음이 좀 힘들었던 때인데 촛불 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나가는데 우리 후배들이 욕 먹는 걸 제가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JTBC 중계차랑 기자들이 몇 년 전에 MBC가 그 광우병 촛불 때 받았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면서 막 JTBC 기자들이 방송을 막 하면 밑에서 막 그 시끄러워가지고 방송 못할 정도로 막 박수 쳐주고 막 물 사주고 뭐 커피 그 해주는데 MBC 중계차한테 막 침 뱉고 뭐 그래서 구석으로 빠지더라고요. 막 그런 걸 보면서 제일 제가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네. 예. 감사하셨던 순간. 감사요. 예. 감사는 뭐 제가 만든 스피커가 스피커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높은 평가를 받을 때 감사했습니다. 다음 질문 전에 제가 저희 그 페이스북에 그 지금 계정 운영하시는 분이 저한테 보내온 거 읽어드릴게요. 김민식 PD 말만 하면 하트 날라다님. 김민식 본인 페북 계정 시사인 라이브 공연하면서 이런 예고를 했네. 오늘 무대 위에서 간만에 춤 한번 출까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계획하시고 춤출 거 생각하시고 지금. PD니까 예. 큐시트를 다 짜가지고 올라왔어요. 김 PD님 말만 하면 지금 하트가 막 계속 날아다닌대요. 예. 원래 우리 김민식 PD가 우리 2012년 파업 당시에 그 부위원장이기도 했지만은 파업 프로그램을 170일 동안 짜가지고 그날의 그 어마어마한 프로그램들을 했던 주역이에요. MBC 프리덤 네, 그런 MBC 프리덤을 있었죠? 비롯해서 그 영상이 아주 명작입니다. 예. 진짜 명작이에요. 유튜브에서 MBC 프리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정말 멋진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사람들이 다들 이제 어쩌다가 당신은 PD인데 되게 이렇게 마이크 잡고 되게 이렇게 쫄지도 않고 그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면서도 컵 한 번 이게 뭐냐면 170일 동안 제가 이 파업 사회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걸 이제 그 아나운서라든지 이 기자분 이런 분들이 하는데 저희는 그때 저는 뭐라 했냐면 곧 파업 끝나고 금방 전 한 2, 3주면 끝날 줄 알았어요. 파업 끝나고 금방 돌아가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아나운서나 기자가 나서는 것보다는 나 같은 그냥 무명의 그냥 딴따라 코미디 PD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170일 파업을 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까. 그렇게까지 길어질 줄 알았습니다. 예, 조금 무거운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의 근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마 기자 한 3주 전에 제가 보고 왔는데요. 지금 그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아주 또 막 좋아지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잘 버텨서 이렇게 그 암 종양을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근데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살이 좀 많이 빠져서 그게 좀 볼 때 좀 그런데 그래도 산책도 다니고 뭐 누워서 꼼짝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하면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그 탄핵이 됐을 때 자기가 큰 항암제를 맞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김장겸 사장 나가고 MBC가 정상화되면 분명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 쾌유를 빌겠습니다. 네. 네. 또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시청자로서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여기 아까 가기 전에 제가 오늘 여기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춤 한번 추겠습니다. 이거 이제 약간 사심 방송 이거 통해서 그러면 라이브로 제가 간만에 한번 이렇게 조명받으면서 무대에서 춤 한번 추겠습니다라고 이제 한 이유는 그래도 이 라이브 방송을 한 분이라도 저는 더 보셨으면 하는 그게 있었고요. 제가 사실 생각하는 거는 아까 이제 이 마봉춘 세탁소 여기 올라온 그런 이 프로그램들 재미난 패러디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재미나게 봐주시고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는 것이 안에서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지금 MBC 이 노동조합 안에는 아직도 서울에만 900명의 조합원들이 이 안에서 같이 싸우고 있어요. 사실 노동조합을 탈퇴하면은 보직이 주어지고 승진이 주어지고 프로그램 연출의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런데도 900명이 아직도 저는 사실은 이 900명이 정말 고마운 게 제가 이제 2012년 MBC 파업을 했던 그때 그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는 그 어떤 죄책감이 있어요. 파업에서 완전히 졌지 않습니까? 6개월을 싸우고도 김재철을 결국 못 쫓아냈고 올라와서 5년간 이렇게 착살이 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한 5년 정도 이렇게 되면 사실은 조합이 깨지거나 수가 많이 빠진다는데 아직까지도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저는 골든타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래 이 상황이 길어졌으면 안 된다.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마봉춘 세탁소도 좋고요. MBC 그러니까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의 이 페이스북 페이지도 좋고요.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 눌러주시는 것이 지지와 연대입니다. 우리 최승호 감독님도 한 말씀. 예. 해야죠.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게 있어요. 밖에서 볼 때는 MBC 방송이 다 엉망으로 망가져 있으니까 MBC 전체가 다 망가졌고 이제는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MBC를 그냥 폐쇄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MBC라는 건 정말 우리 국민의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짜 살리는 것이 우리 사회를 제대로 앞으로 나가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결국은 많은 시민들에게 공영방송을 살려야 된다라는 것을 설득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화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영화가 이제 공개가 되면 좀 많은 분들이 영화를 봐주시고 또 전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연대는 현찰입니다.
여러분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이 나와서 이 영화를 가서 보는 것이 사실은 저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 공범자들이라는 영화는 정말 화제의 영화, 정말 올여름 최고의 흥행작이 되었으면 하는 게, 왜냐면 거기 나오는 그 이 출연진들이 너무 화려하고. 다 출연진입니다. 아니. 박 기자님은 책 언제 나온다고요? 7월 말에. 예, 7월 말에. 제 책은 뭐 그냥 네.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면. 아, 예. 가까운 알라딘이나 예스24. 뭐 또 다른 질문 혹시? 네, 각각의 두 분한테 질문들이 또 있는데요. 저희 박성재 기자님께는 학생 때 어떤 대학 시절 보내셨는지, 취미가 많아서 얼핏 운동권 같지 않은 느낌이 네.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운동권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고, 그 기타 메고 그 배짱이 같이 이렇게 노래나 부르고 그런 학생이었어요. 네. 김민식 PD랑 같은 분이. 네, 뭐 거의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노조위원장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막 텔레비에 나오고 뭐 해고되고 재판받고 하는 걸 보고 대학교 동창회에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운동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다 지금 막 이렇게 변호사 하는 친구도 있고 뭐 돈 잘 버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근데 너같이 이렇게 정말 제 출신이 강남이었거든요. 서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네, 강남이에요. 그래서 너처럼 이렇게 잘 놀던 애가 갑자기 노조하고 막 이거 한 게 너무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아주 평범하고 놀기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네, 최승호 PD님한테도 질문이 있는데, 영화 자백 만들고 난 이후 느낌과 소감, 적자는 아니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아니 뭐 적자는 아니었어요. 나름 그렇다고 뭐 돈 아주 많이 벌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수익이 나서 저희가 이제 그 영화 만들기 전에 약속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을 이제 변호하고 이제 그 사건들을 밝혀오신 분들의 그 민들레라는 변호사님들이 들어가 있는 이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수익금을 이렇게 지원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우리 변호사님들과 함께 자축에 술 한잔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름 뭐 보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식 PD님께도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MBC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마봉툰으로 돌아오려면 사장만 바뀐다고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좋아하는 그 과학적 그 설명 방법 중에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상황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가장 과학적인 설명은 가장 단순한,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은 가장 단순한. 제가 보기에 MBC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쉽고 단순한 게 한 사람만 빼면 돼요. 딱 한 사람만 딱 나가면 저는 거기서부터 아주 쉽게 일이 풀려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제가 영어책 한 권 외워봤는데 이제 책을 쓸 때 사람들한테 영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흔히들 영어를 잘하려면 뭐 원어민 회화 수업을 들어야 된다, 어학연수를 가야 된다, 다른 걸 많지만 여러분 복잡한 공식들은 힘들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회화 문장 10개를 매일매일 외운다 이런 만큼. 저는 김장겸이 나갈 때까지 김장겸은 물러나라를 외쳐본다 이거거든요. 아주 쉽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외쳐주실까요?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이게 라이브니까 편집도 안 되고 네, 미치겠네요. 그냥 근데 춤이 약간 구식이 많이 좀 네. 나이가 드립니다. 있다 보니까. 예. 그냥 여러분은 김민식 댄스 교실이나 김민식 어학 교실을 지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또 다른 질문 혹시? 네. MBC 나와서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못한 게 있으시다면이라는 질문이 있는데, MBC를 나와서 꼭 해보고 싶었던 거. 지금 해고된 해고된 다음에? 기간에 네, 아마 복직을 전제하고 하신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구나. 이제 곧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하셨던 게 있는지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행을 좀 많이 다니고 싶었는데 초반에는 좀 애들이 어려가지고 그 유럽 여행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도 조금 만만치 않고 하니까 여행은 많이 못 가고 그냥 하여튼 혼자서 좀 다녀보고 뭐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했는데 또 이것저것 하는 일이 생겨서 바쁘게 싸느라고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뭐 감독님은 해외 영화제 많이 아쉬운 건 다니셨잖아요. 없습니다. 예. 해외 그렇죠, 영화제 그렇죠. 많이 맞아, 다니셨죠? 예. 예, 해외 영화제 맞아. 지금 딱 이야기하니까
해외 영화제를 좀 갔어야 돼요. 깐느를 한번 가야 되는데. 예. 아니 지금 한 군데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갈지도 몰라요. 알려주십시오. 진짜요? 가게 되면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범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자백이 들어온 거예요? 자백. 자백으로. 공범자들은 아직 모르지. 아, 그렇지. 뭐 깐느 가겠지만 아직 모르는 거예요. 네. 저는 사실 이 두 분 선배님의 삶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항상 약간 그러니까 정말 왜 드라마 PD 일개 드라마 PD 입장에서는 정말 영화제 이렇게 초청받아 다니시는 감독님의 삶 그리고 막 이 대표이사 이 쿠르베라고 하는 이 전설적인 그 명기의 어떤 이 스피커만 저는 보면서 이게 약간 대기 발령 딱 났을 때 한 생각은 뭐냐면 그러면 한 달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오늘 그 꿈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조명을 받으면서 춤을 추는 거. 예.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해고, 정직, 대기 발령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은근히 내 속에 어떤 새로운 삶, 새로운 끼,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뭐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저와 박성재 기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000명의 그 MBC 안에 있는 조합원들. MBC 노조 조합원들이 우리 월급을 다 주거든요. 아까 이제 그것도 질문에 넣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 우리 그 동료들이 우리 저 생활비를 다 줍니다. 우리 똑같이 MBC 다닐 때처럼 월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잘나서 혹은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굉장히 그 김장겸이라는 성체 안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같이 싸우는 사람들이 함께 우리랑 같이 버티고 있는 그런 거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약간 질문도 좀 한번 받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일호라고 합니다. 박성재 기자님이랑 최승호 PD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MBC에는 유독 스타 기자, 스타 언론인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MBC가 그렇게 저력을 갖게 된 이유랄까, 뭐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하고, 또 MBC에 꼭 돌아가겠다, 복직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시달리기도 했고, 제가 봤을 땐 좀 학을 뗄 것 같기도 한데, 굳이 그렇게 돌아가고 싶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KBS하고 좀 비교해야 될 것 같은데요. KBS에 비해서 숫자가 좀 적어요. 한 절반 정도 되다 보니까 그 KBS에서도 물론 유명한 언론인들이 좀 있지만 MBC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기자들이 그 분야에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조직에서 좀 이렇게 키워주는 그런 풍토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그 기자만 놓고 말하면 뭐 앵커들 유명한 앵커들 있잖아요. 엄기영, 정동영 이런 앵커들도 있었고요. 최일구 같은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기자 중에 이상호 기자, 그 다음에 또 하여튼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여자 중에 뭐 김주하 씨, 뭐 이런 많이 이렇게 북돋아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원이 적당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반면에 KBS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인사이동도 많고 방송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게 사실적으로 덜 돋보였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뭐 그런 건 아닌데 조직 문화 자체가 그래서 그분의 개성을 또 특별한 사람이 뭔가에 좀 이쪽으로 개성이 자질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많이 키워주는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왜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냐였죠. 그건 고향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고향이니까. 제가 어디 다니다가 온 게 아니고 제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첫 직장이 MBC였고 19년을 다니다가 해직이 됐는데 저한테는 원래 언론인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언론인 이외에는 다른 직장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MBC에서 쭉 했기 때문에 그동안 또 하나는 제가 있었던 19년의 세월이 MBC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세월이었어요. MBC가 물론 후반부에는 이제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MBC의 전성기 때 MBC 기자 생활을 했고 이제 어디 가나 인정받고 박수받는 기자 생활을 하다가 그런 거를 막 무너지면서 제가 해고된 거예요. 근데 제가 해고되기 전으로 입사한 후배들은 그런 걸 몰라요. 모르고 MBC 뉴스가 거지같이 나가는 것만 본 거예요. 우리 뉴스가 정말로 얼마나 찬란하고 화려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뉴스였는지
그런 시사 프로그램인지를 몰라요, 우리 후배들이. 그 친구들한테 그 경험을 제가 돌려주고 싶어요. 우리 최승호 PD님. 예, 뭐 비슷합니다. 뭐 비슷하고 그러니까 MBC는 굉장히 이제 자율성이 이제 다른 어떤 언론사보다도 많이 보장이 됐던 자유로운 그런 언론사였죠. 언론인들 개개인이 PD들건 기자건 자기 개인의 어떤 자기 정체성을 프로그램에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컸다라고 할까? KBS는 그런 말도 있어요. KBS 앵커를 거의 뭐 한 4, 5년 했던 앵커가 KBS 이발소에를 갔는데 그 이발사가 그 사람 앵커인지를 몰라보더래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KBS라는 데는 클로징 멘트도 안 시키고 이렇게 좀 뭐랄까 딱 이렇게 규격화된 그 팩트만 전달하는 어떤 이런 사람으로서의 어떤 기자, PD, 언론인들을 이렇게 양성해내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MBC는 그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이렇게 자유로움을 허용해주는 이런 문화고, 그러한 문화 속에서 MBC가 한때 정말 좋은 방송이었을 때는 굉장히 그 큰 역할을 했던 방송사입니다. 그래서 MBC가 정말 좋은 역할을 했을 때 사회가 얼마나 좋아진지 저 자신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MBC를 다시 한번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언론 개혁이 완료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그리고 만약에 언론 개혁이 완료된다면 그 기자들에겐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시민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그걸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MBC 뉴스와 관련된 개혁 말씀하신 거 아니면 전체 언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두 개 다 여쭤보고 싶었는데 단기적으로는 MBC 그리고 예. 장기적으로는 신문사 다 제가 지금 합쳐서. 그거에 관련된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마 잘 아실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MBC는 방금 말씀드리고 김장겸 사장 물러가고 해직 언론인들 복직하고 그분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그 물먹고 있던 선후배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뉴스를 다시 만들기 시작하면은 저는 1년 정도면은 JTBC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왜냐? 물론 JTBC 손석희 사장 같은 슈퍼스타는 없지만 손석희를 배출한 조직입니다. 저희가. 예, 예.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손석희가 미래의 손석희가 될 사람들이 다 아직도 있어요. 예, 손석희와 최승호 이런 언론인을 배출한 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바로 돌아가서 예, 예. 바로 금방 뭐 시청률이 아주 높아지진 않겠지만 뉴스의 퀄리티는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MBC의 개혁이고, 근데 언론 개혁은 좀 복잡해요. 전체 언론판의 개혁은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공영방송의 개혁 문제가 있고, 또 조중동 같은 언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종편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요새 또 한경호 문제 있잖아요. 한경호에 관해서 또 뭐 사람들도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혹은 뭐 방통위 이런 기관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각자 속해 있는 언론인들이 해야 됩니다. 물론 시스템과 제도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조중동의 어떤 여러 가지 불법 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정위의 어떤 그런 걸로 저희가 잡아야 해서 어떻게 신문 시장의 어떤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종합편성 채널들은 3년마다 재승인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엄하게 심사를 해서 이상한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은 저절로, 그리고 어기면은 그냥 채널 뺏으면 돼요. 예. 혜택을 뺏으면 됩니다. 예. 있는 법만 그대로 지키면 다 해결이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민영 언론사들은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자들이 자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금까지 사랑 많이 받았던 MBC는 물론이고 진보 언론들이 지금 욕 많이 먹고 있는 이유는 기자들이 정신 못 차려서 그래요. 왜냐하면 현실과 과거에 안주했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특히 뉴스와 어떤 이 유저들, 그러니까 수용자들이 원하는 뉴스의 기준에 저희가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를 저도 좀 많이 깨우치고 있고, 많은 기자들이 그걸 아직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좀 사고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겪으면서
자연적으로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걸 알면서 노력들을 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우리 겪고 있는 우리 언론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아마 언론이 한 단계 점프하는데 자양분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성재 기자님께서 말씀하셔서 연결해서 좀 질문하려고 했는데 제가 시사인 정기 구독자이자 뭐 주주이기도 하고 뉴스타파 후원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요즘에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소위 진보 언론에 대한 그 기사에 대한 불만들이 되게 많은 걸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게 교정된다는 느낌은 저희들 받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도 뭐 시사인조차도 제가 이제 꾹꾹 참고는 있지만 가끔 논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절동 말고는 이게 어떤 저희들이 표현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왜냐면은 기사에 이제 한겨레나 이런 데 기사에 불만이 있어서 지인들이 전화를 하면 언론중재위에 뭐 얘기하세요. 뭐 이러고선 기자들이 더 이상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문제점을 박성재 기자님은 가끔 페북 보면은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소위 한경호 기자들이 얼마나 지금 그런 거 심각성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저희 구독자나 시민들은 그런 거에 그 절독이나 불매운동 말고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거 민감한데요? 네, 네. 민감한데. 어려운 질문은 네, 다 형한테. 네. 아니 책 쓰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일 전문가시고. 근데 제가 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경호 기자들이나 한경호나 시사인 같이 이제 최근에 좀 비판을 많이 당하기 시작한 요새는 JTBC도 많이 좀 비판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자들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은 근데 이제 이게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어떤 언론의 논조 예를 들어서 모 신문이 문재인한테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뭐 안철수한테는 좀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니네?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근데 그 신문의 논조를 보려면은 신문을 다 봐야 돼요, 사실은. 그죠? 예, 그래서 A면에부터 1면부터 20면까지 다 보면서 편집을 어떻게 하고 헤드라인을 어떻게 뽑고 칼럼은 어떤 칼럼이 나오고 이런 걸 다 전체로 보면 아, 이 신문이 도대체 뭐 어느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요즘 그렇게 안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단편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이 포털에 뜨는 뉴스 중에 본인이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안 드는 거를 가지고 보통 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또 그런 게 많이 공유되는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이러면서 쟤네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면도 좀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경호가 다른 언론보다 더 뭐 하거나 심지어 뭐 조중동의 논조와 비교될 만큼 그렇지는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경호로 대표되는 진보 언론의 기사가 못마땅하다면 저는 뭐 행동하셔도 게 독자의 권한이다. 예를 들면 절독을 하시든지 뭐 경고를 하시든지 댓글로 하시든지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독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독자가 내가 니네 뉴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니네 콘텐츠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안 보겠다는데 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신 번쩍 차릴 거예요. 저는 번쩍 차리고 마찬가지예요. MBC도 마찬가지고 지금 MBC가 만약에 지금 이 프로그램 신뢰도가 개판이 되고 시청률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쟤네들이 찍사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시청률이 높았으면은 우리 뭐가 문제냐고 했을 거거든요. 전 그래서 MBC 프로그램 보지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뉴스 보지 마시라고. 예.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서 네. 잠깐 감히 선배님 말씀과 다른 의견을 저는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아마 한경호 이 기자분들이 당혹스러운 건 아마 이걸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집에서 신문으로 봤거든요. 박승진 선생님 말씀대로.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그 기사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이게 한겨레의 기사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그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냥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날아오는 그 링크 그 기사만 보니까 그 기사에서 그 어떤 글자만 보니까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으로 그런 기사가 불편하시다면 구독을 하셔야 됩니다. 한경호를 저는 오히려
구독을 하고 신문을 전체를 보시는 그걸 저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MBC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스크린 캡처한 것만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처럼 아침서부터 아침 5시서부터 밤 12시 심야 뉴스까지 보고 나면은 나와서 이걸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너무 단편을 보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구독을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전체 톤을 좀 보실 수 있는 시각을 길러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감히. 예. 시간을 뺏어서 죄송한데 네. 저는 솔직히 한결의 경향도 계속 구독을 하다가 네. 결국에는 그걸 참지 못하고 절독을 했고 사실 손석희 앵커에 대한 생각도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는데 저는 손석희 사장의 그 시사 집중을 참여정부 5년 내내 정말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렇게 계속 오히려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의 논조가 어떻구나, 어떤 시선을 갖고 있구나, 그게 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절도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게 기사만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사실 한경호 기자들 하고 불러서 해야지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일단 책에는 이 얘기가 나오나요? 뭐 적당히 나옵니다. 아, 예. 곧 발간되는 네. 예, 그 책에. 혹시 또 다른 분 저쪽에 남자분 질문 받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순서로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D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원래 제작하시던 직업을 하시다가 제작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제작을 다시 하게 된다면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싶은지 혹시 뭔가 난 이런 프로그램 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다뤄보고 싶다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 이제 그 MBC 드라마를 보면서 그러니까 주조정실에 한 5년 동안 제가 드라마 연출을 못 하면서 제일 괴로운 게 남이 만든 드라마를 보는 게 이렇게 괴로운지 몰랐어요. 잘 만들면 약이 오릅니다. 아이씨, 잘 만드네. 못 만들잖아요. 또 약이 올라요. 나를 시켜줬으면 저거보다 내가 잘할 텐데.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돌아가서 빨리 드라마를 만들고 싶은데 저는 어떤 드라마를 만들고 싶냐면 사실 지금은 MBC 드라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심하게 연속극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MBC가 비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고 있는지 아세요? MBC가 가장 많이 비용을 쓰고 있는 거는 보직부장들 보직 그 충성수당을 많이 그걸 하고요. 그리고 사장이 좋아하는 전시성 행사, BMC 페스티벌 이런 데 돈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 몇 년 동안 MBC에서 나온 빅히트한 이를테면 태양의 후예라든지 그러니까 아주 크게 어떤 이 스케일이 큰 드라마는 MBC에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MBC는 주로 그냥 아까 우리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극성이 강한 흔히 막장이라고 욕을 먹는 이런 드라마들만 하거든요. 후배들이 이런 드라마를 하면서 되게 괴로워해요. 왜냐하면 후배들도 되게 폼나고 멋있고 이런 트렌디한 드라마를 하고 싶어 하는데 못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저는 돌아가면은 회사의 수익을 위해서 극성이 강한 연속극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일일 연속극이라든지 아침 드라마 같은 거 하면서 후배들에게 니들은 니들 좋아하는 거 해라. 나는 이왕 베린 몸 그냥 끝까지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쿨하게 말하고 싶은 게 저희 건데 아침 드라마에서 달달한 로맨틱 코미디를 해보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 언론 환경도 참 많이 변하고 있고, 그 시사인도 아마 시사인뿐만 아니라 시사인도 소통을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MBC 노조도 지금 이제 보니까 굉장히 다가올 싸움이 이제 막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블로그 말씀 드렸는데 MBC 노조 블로그 검색해 보면 각 기수별로 PD들 그리고 기자들 이 직군별로 이렇게 계속 성명서가 올라오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노동청에서도 그 특별 감사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MBC 노조가 이 공영방송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 시민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할지, 무슨 일을 할지 그 얘기를 잠깐 여기 오신 다른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장 김연국 노조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여기 해고된 선배 두 분께 나가는 월급을 꼬박꼬박 제가 결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900명의 저희 조합원이 있다고 했는데요. 전국적으로는 1,700명의 조합원들이 저희 노동조합을 아직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예, 김현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남이죠. 노조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원래 MBC 노조위원장은 얼굴로 뽑습니다.
최근부터요. 그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건가요? 어떻게 좀 시민들이 어떤 부분을 좀 약간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그리고 MBC 노조 앞으로 좀 뭐 흐름 같은 걸 미리 예언은 아니지만 MBC 노조는 이러이러한 것을 앞으로 할 것 같다, 뭐 이런 정도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 아까 계속 궁금해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MBC 노조와 싸울 때 뭘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얘기를 좀 한번 좀 해주시죠. 저도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잠깐 하고 싶습니다. 제가 1997년 12월에 MBC에 기자로 입사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MBC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입사하고 싶어하는 언론사 1위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MBC에 좋았던 시절을 얘기할 때 9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까지 또는 2000년대 말까지 MBC 드라마도 잘 나가고 예능도 잘 나가고 뉴스도 가장 신뢰받던 시절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 아마 여기 최승호 PD 정도께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7년 6월 항쟁 이전까지의 MBC 뉴스 땡전 뉴스였습니다. 6월에 그 광장에서 가득 사람들이 시청 앞 광장을 메우고 시위를 할 때도 동물 뉴스 하거나 또는 전두환 대통령으로 시작하는 뉴스가 항상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MBC 뉴스 로고 달고 광장 나가면은 돌 맞는 것처럼 아마 87년 6월에도 그랬다죠. 최일구 선배 르망 승용차 새로 뽑아가지고 나가셨는데 돌 맞아가지고 유리창 깨지고, 그러고 본인이 거기 광장에서 보고 명동성당 앞에서 보고 들었던 것을 기사를 써서 회사로 보내면은 회사 들어와 보면은 쓰레기통 들어가 있고 이랬다고 이제 술 마시면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MBC가 이렇게 괜찮아졌을까? 뭐 지금은 다시 망가졌지만, 그 87년 6월 항쟁을 경험하고 나서 MBC의 젊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거 땡전 뉴스 계속 만들어가지고 못 해먹겠다, 우리도 기자들. 우리도 나름 정의감을 가지고 좋은 기자 되려고 들어왔는데 이대로 안 되겠다. 계속 돌 맞으면서 이분들이 반성한 겁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한국 언론사상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의도 사옥 지하 식당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노동조합 만들었던 분들의 추측들이 2년차, 3년차, 기껏해야 5년차, 10년차를 넘지 않은 젊은 기자들이었습니다. 20대 말에서 30대 중반 정도의 기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독하게 노동조합 결성하고 줄기차게 싸웠습니다. 노태우 정부가, 김영삼 정부가 낙하산 사장 내려보내고 보도 편성에 간섭할 때마다 파업으로 맞섰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됐고 끌려가고 해고됐었습니다. 바로 그 경험을 하면서 아까 최승호 PD께서 말씀하셨죠. MBC는 자율성을 중시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고. 맞습니다. 저에겐 국장 책임자라는 제도적 문화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폐기됐습니다. 국장 책임자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장이 정권의 영역하에서 뽑힐 수 있죠. 그리고 그 사장이 임원들 뽑죠. 근데 임원들은 예산 결정하고 인사권은 있을지 몰라도 프로그램에 간섭하지 말라는 제도입니다. 프로그램은 실무국장이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예 제도화 시켜놨습니다. 즉 현장의 방송 제작 종사자들, 현장의 기자들, PD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을 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프로그램에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싸워서 쟁취한 겁니다. 그게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MBC의 최전성기를 만들어낸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조위원장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래가 보이잖아요. 다 해직되셨잖아요. 근데 이 두 분뿐만 아니라 거의 역대 노조위원장들의 한 3분의 2 정도는 해고를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법원 판결 등등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시긴 했지만, 사실 저도 이거 하고 싶지 않아서 작년에 1년 동안 공부하러 도망갔었습니다. 대학원에. 네, 끌려 나왔습니다. 거부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까 그 이유와 같습니다. 한때 그렇게 괜찮은 방송이었는데 너무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2012년 파업 이후로 저도 지난 5년 반 동안 보도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동안 그 3종 세트라고 그러죠.
대기발령, 정직, 또 뭐 있죠? 신청교육. 신청교육대. 네. 네, 다 돌았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광장을 시민들이 촛불로 메워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무너졌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국회가 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겠습니까? 국민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MBC한테 진짜 괜찮은 방송이었습니다. 오락 프로그램 잘 만들었고 정말 많이 웃겨드릴 수 있었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뉴스 한때 만들었습니다. 지금 너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JTBC의 10배쯤 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옆에 계신 김민식 PD의 표현에 따르면 지금 100명의 잠재적인 손석희가 MBC에 있는 겁니다. 손석희 선배 87년 이전에 땡전뉴스 앵커셨습니다. 부역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저질렀던 부역행위에 대한 또는 얼굴 마담행위에 대한 처절한 반성 끝에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인이 되신 겁니다. 90년대 초반부터 노동조합에서 열심히 활동하셨고 피 터지게 싸웠고 구속까지 되셨습니다. 지금 그 잠재적 손석희가 MBC에 100명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당 전보로 부당 징계로 현업 기자에서 PD에서 엔지니어에서 쫓겨나 계신 분이 지금도 100명이 넘습니다. 우린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7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MBC가 지금 파업 중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시죠?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노무 제공 거부를 일부만 하고 있을 뿐이지 법적으로 쟁의사업장입니다. 5년 전 170일 파업, 그리고 7년 전에 39일 파업까지 하면 저희는 지금 7년째 파업 중입니다, 사실. 작년에 광장을 메우셨던 우리 시민들께서 다시 MBC 앞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더 힘이 날 겁니다. 반드시 쫓아내겠습니다. MBC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 박문진입니다. 박문진 해임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국민을 무서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파면했듯이 이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서 MBC 사장을 날릴 수 있도록 국민이 나서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MBC 가신다고 여의도 가지 마시고요. 상암동으로 이사했어요. 예. 여의도 아니고 MBC는 상암동에 있습니다. 나머지 세 분도 짧게 얘기하시고서 오늘 정리할까요? 뭐 영화 감독이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공범자들, 제가 지금 마지막 터치를 하고 온 길입니다만 제가 봐도 좋은 영화입니다. 아름다운 영화고, 또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 영화를 보면 제 생각에는 우리 언론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언론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마 바로 생각하시게 될 그러한 영화니까 뭐 나오면은 바로 아시죠? 바로 예매하시고 행동에 옮겨주십시오. 현찰이 뭐라고? 연대입니다. 우리 김민식 PD. 네. 네. 아까 성재형 얘기대로 제 춤이 조금 구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상암동 MBC 사옥 앞을 촛불로 밝혀주기 위해서 오신다면 저는 그때까지 엑소의 칼군무를 연습해서 김장겸은 물러나라를 엑소 칼군무에 맞춰서 제가 한번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저희의 우리 MBC 내에서 싸우는 우리 후배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하는 얘기는 우리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항상 요새 술 먹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화여대생들을 본받자. 작년 여름에 이맘때 왜 이대생들이 싸우는지도 모르는데 수천 명의 이대생들이 그 안에서 국민들이 안아주지도 않는 싸움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막 경찰들한테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끌려나가는 친구들. 근데도 열심히 싸워가지고 뭔가가 이대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알고 보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었고 이것이 국정농단의 또 하나의 도화선이 됐고
나라를 구하고 학교를 구하고 총장도 갈아치웠어요. 그리고 자기들 학생들을 진정으로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총장님을 이대생들이 모셨어요. 그죠? 저는 야 우리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대생들 싸웠던 거에 딱 절반만 싸우자. 그러면 금방 우리 언론을 구하고 MBC를 구하고 사장 날릴 수 있다. 그리고 MBC 뉴스를 다시 재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대생들처럼 싸우겠습니다. 그 최승호, 김연국, 그리고 김민식, 박성재 네 분 모시고서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퇴직 언론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방송과 한국 언론의 신뢰가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